조이대 파의 사법 반란. 조이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이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조이대와 그의 친구들이 있어요. 조이대와 그의 친구들이 있는데 조이대와 그의 친구들은 대부분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 노경필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노경필 대법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윤석열 특활비 공개 판결을 1심, 2심은 다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뒤집어가지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인데 1심, 2심에서 대통령 특활비, 검찰 특활비 뭐 해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다 이겨서 뉴스타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윤석열이 뭐 특수활동비로 청계산 밑에 뭐 소고기집에서 소고기 파티 벌이고 이런 거 다 찾아내서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검찰보다 훨씬 특활비를 많이 쓴 게 윤석열 대통령실인데 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납세자연맹 등이 이제 법원에 소송을 청구했는데 1, 2심은 다 이겼어요. 근데 느닷없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근데 느닷없이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미 특활비 영수증 다 넘어갔어. 대통령실 없잖아. 야, 그리고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에 니네가 그걸 달라고 하는 거는 청구를 하는 상대방이 잘못됐어. 그리고 그거 없잖아. 이러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대통령 기록관은 국가기관 아닌가요? 거기 있는 거 가서 공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 라고 이제 봤더니 이게 제가 볼 때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노경필이 누구냐라고 이제 보면 윤석열이 2024년 8월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2024년에 임명장을 수여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25년 4월에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뒤집을 때 이재명은 유죄예요 라고 손을 들어준 판사 중에 한 명이다.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사건을 파기해버렸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뭐하고 있냐? 이 사람이 지금 조이대가 지난달에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판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다음 넘버 2예요. 법원 행정처장 엄청 세죠. 법원 행정처장이 조직과 인사 예산을 다 관리를 하는데 노경필을 거기다가 조이대가 앉혀놓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 영수증이까지면 윤석열은 추가로 기소당할 겁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횡령 같은 걸로 추가로 기소당할 건데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의 용초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김건희가 특수활동비에 손을 댔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려면 영수증, 그 지출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기사를 안 쓸 때 분석해서 쓴 매체가 여기 좌상단에 보시면 뉴스하다라는 매체입니다. 뉴스하다. 뉴스하다. 뉴스하다라는 매체인데 뉴스하다가 어딘고 하니 독립 언론입니다. 뉴스하다는 그 뉴스타파 재단에서 양성해서 키운 독립 언론인데요. 독립 언론에서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와서 아마 저희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하는 독한 기자킨 보시는 분들은 뉴스하다 기자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한번 그 기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요. 어떤 맥락에서 이 기사를 쓴 건지 이창호 기자에게 전화를 한번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노경필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뉴스하다에서 굉장히 잘 잡아냈습니다. 네, 이창호입니다. 네, 뉴스하다 이창호 기자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매봉쇼 첫 전화 연결이네요. 네, 지금 전화 연결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화면을 일부러 꺼놔가지고. 화면 꺼놔야 돼. 헷갈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호 기자, 그 노경필 대법관 관련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네네. 예전에 그 검찰 특수활동비 할 때 뉴스타파랑 그때 같이 그 팀 이뤄서 같이 했죠.
네, 2023년 7월부터 예. 이제 그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이라고 해서 예. 그 팀을 꾸려가지고 같이 그 검찰 특활비하고 업무 추진비 같이 이제 그 추적 취재했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죠. 그때 거의 퇴근 맨날 밤늦게 했고요. 예. 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하는 거 매일 반복했었고 그리고 그때가 저희가 창간 초였어요. 예. 그래서 뭐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김용진 대표가 창간 자체를 앞당기라 그래서 원래 9월 창간 예정인 걸 7월에 했으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노경필 대법관이 이제 주심이고 이걸 잘 잡아냈더라고요. 네네. 이 내용이 예. 지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중에 뭘 가장 보고 싶어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납세자 연맹이 이제 소송을 낸 건데요. 예.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전부랑 예. 이제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이랑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서울 강남 음식점에서 예.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결제한 날이 있어요. 강남에서. 네, 강남에서. 예. 이제 그거랑 예. 그 영화 브로커라는 거를 관람을 했는데 맞아요. 김건희랑. 예, 김건희랑. 그러니까 이게 그 두 부부가 저녁 식사하고 영화 보고 이런 건데 예. 이 영화 관람비까지도 이제 특활비로 썼기 때문에 예. 특활비 전체를 이제 그 보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그걸 이제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특활비란 게 진짜 특수한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김건희랑 영화 브로커 전체 또 대관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억 단위 아니에요? 얼마 썼어요 그때? 그거를 이제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보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강남 그 식사비는 어느 정도 400, 500 뭐 이렇게 추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긁은 게 400, 500 추정이 되는 게. 예. 예. 근데 영화 관람료는 이제 추정이 안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 대관을 했다 그러면 예. 그 대관비가 이제 뭐 최소 1000만 단위에서 뭐 억 단위가 될 텐데 예. 이제 그거를 얘들은 이제 그게 무슨 이제 특수한 어떤 활동이다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특수한 활동이라는 거는 그 대통령실은 외교나 아니면은 뭐 이제 공직자들 비리나 이런 거 할 때나 쓰는 건데 예. 이 영화 볼 때 쓰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특수활동비를 쓰고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근데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이제 추정하기로. 아, 이 영화비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는 거의 뭐 100억대가 되겠죠. 왜냐면은 예. 그 검찰 특활비가 연간 최소화 시켜놓은 게 80억이었으니까. 최소가 80억. 예. 네,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을 그래도 몇 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송 걸은 게 대통령하고 1년 뒤쯤에 걸었으니까 예. 뭐 100억대는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할 때 그리고 검찰총장 할 때 특수활동비 다 나온 거예요? 그거는 나왔습니다. 그거는 나왔고. 네, 그래서 그게 몇백억이에요 지금. 그때 막 억 단위로 막 뭉태기로 막 현금으로 받아가서. 그러니까 그죠? 하루에 3억 6,800만 원을 쓴 게 제일 많이 쓴 거고요. 하루에? 네, 하루에 윤석열이가? 네, 그 검찰총장 할 때 3억 6,800만 원을 썼고 예. 요거는 3억 6,800만 원을 이렇게 덩어리씩 잘라서 가져갔어요.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근데 하루 한 번에 1억 5천만 원 현금을 그냥 가지고 나간 적도 있어요. 1억 5천을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할 때는 훨씬 많이 막 갖다 썼겠죠. 그 특활비 맛을 봤으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걸 꼭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판결이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영수증이나 이런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소송에 실익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뭐, 이 사람이 이제 밝힌 그 이제 텍스트를 봐도 예. 그 청구한 정보가 그러니까 영수증이랑 지출 내역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대통령 기록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요 앞에 예를 들어서 그 정보 공개를 청구한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뭐 예. 이렇게 텍스트를 내놨으면은 괜찮은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 아무 전제가 없어요. 네.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으면 줄 필요 없다 이런 건데 대통령 기록관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기록도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공개된 적이 있어요. 이미. 네, 다른 기록물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그게 이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론 시간이 네. 뭐 있더라고요. 몇 년 뒤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갖고 몇 년 뒤에 공개된 것들이 있는데 예. 이거는 청구 당시에 대통령 기록관에 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구 당시에는 대통령실에 있던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 공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방법이 없나요? 파기환송한 다음에 나중에 이런 거야말로 재판 소원 같은 거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재판 소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법원에서 어떻게 안 되겠는데 지금? 예,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대법관이 파기환송 취지로 내려보냈으니까 고법에서는 거의 그대로 따라 할 것이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가 봐요. 예, 동기인데 나이는 4살 어립니다. 아, 윤석열이 구수했으니까. 네네. 이분도 한 4, 5수 했겠네, 그러면. 그렇죠. 예. 그죠. 이분도 늦게 됐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각별히 친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이 자기 동기를 대법관으로 갖다 꽂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예. 그러니까 조희대가 제청을 했어요. 조희대가 이 사람 뽑아주세요 제청을 했고 예. 그리고 윤석열이 임명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된 사람이 요 사람 전에 법원 행정처장인 박영재예요. 그래요. 예, 그때. 네, 같이 임명됐어요, 둘이. 예. 그리고 박영재가 먼저 그 행정처장을 하고 이어서 이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 그 공직선거법 그 사건의 주심이 박영재예요. 아하. 이 사람은 이제 다수 의견에 같은 의견을 낸 사람이고 주심이 박영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심 그리고 같은 의견 낸 사람이 연이어서 이제 법원 행정처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 윤석열이 꽂은 인물들이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일보 보도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신속하게 메시지가 나온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권 주자들이 조희대 탄핵을 왜 안 했냐 정청래 후보 그 당대표일 때 책임 있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정청래 후보의 반격은 나는 뭐 한다는 거에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의총이나 의원들 그런 이 총의를 모으지 못했을 뿐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재점화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문화일보에서 이게 단순히 당권 주자들 간의 설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렇죠. 한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정확하게 청와대에서 그런 기류는 없다라고 재반박을 하면서 조금 수면 아래로 가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당권 주자들이 여러 전략상 이런 이제 의제를 꺼낸 게 아닌가 좀 문화일보에서 생각됩니다. 핵심 관계자라고 인용을 했어요. 네. 보통 기자들이 핵심 관계자라고 좀 쓰면 추려지죠.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뭐 누구라도 쓸 수는 있죠. 핵심 관계자라고 쓰는 거는. 근데 이제 핵심 보통 관계자, 뭐 고위 대변인이나 관계자. 수석이나 이런 그러니까 관련 부서 관련 업무에 말하자면 연관성이 높은 뭐 대변인이나 대변인은 모든 공보가 가능하니까는 이제 핵심 관계자라고 쓰고 고위 관계자는 보통 실장급 정도 가야 고위 관계자라고 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걸 거예요. 뭐 나는 개인적으로 조희대 탄핵에 공감하지. 탄핵할 그런 주장할 수 있지. 근데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앞에만 워딩을 쓰면 조희대 탄핵에 공감한다라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거 기사 쓰면 안 돼.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래. 근데 뭐 그런 분위기들 있지.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뭐 그거에 대해 입장이 없지. 뭐 이런 정도 얘기하면 그 앞에 것만 이제 쓰는 뭐 네. 그런 따옴표들이 있죠. 이게 민주당 내의 기류라는 게 이제 일정 부분 조희대 탄핵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제 당대표 후보들 간의 뭐 토론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당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향후에 선출이 되고 나면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을 추진을 할까요? 근데 뭐 탄핵을 추진하고 말고 떠나가지고 거의 다 내년 뭐 임기가 예. 그리고 아마 지금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선거법 판결 이상하게 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계엄 국면에서 그 조희대 씨 이상하게 행동했던 거. 근데 예. 이제 그거는 또 특검에서 불기소를 내줬으니까 그건 좀 하기가 그럴 거고. 결국 위헌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직무유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 제청이 안 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흥구 대법관이 9월에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사실은 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 플러스 노태학 대법관 후임해서 이렇게 두 분을 한꺼번에 같이 제청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서 청와대에서도 지금 이게 좀 전에 김한 기자가 이제 말했다시피 뭐 개인 의견은 이렇지만 뭐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전 예. 이게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그냥 추측인데 되게 불만이 있고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 자기 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마 그러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까지 나서가지고 전면전을 또 펼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도 이제 2명 내가 제청해가지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지난번에 노경필 행정처장인가요? 예. 원래 행정처장 자리도 원래 비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임명하면서부터는 기류가 조금 우리가 이제 협조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바뀐 것 같아서. 약간 왜 청와대랑 기싸움 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기싸움한 거 맞았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본인들이 내세우려고 했던 후보하고 이 청와대 쪽에서 오케이하는 이 후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누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뭐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에 빠지면서도 힘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선관위 문제가 터지면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약간 좀 궁지에 물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런 저런 얘기가 조금 서로 간에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가 일단 채워져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노태학 전 대법관은 뭐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조희대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진짜 좀 혼 좀 나야 돼요. 이런 말 미안하지만 조희대 대법원 진짜 욕 좀 먹어야 돼요. 진짜.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지금 내란 관련된 얘기는 상고심 가서 지금 전원 합의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법관 자리들이 채워져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정당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압에 대해서 많은 결론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결론이 나게 되면 한덕수, 이상민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명태균 여론조사 유죄니 무죄니 하급심에서 갈렸기 때문에 이것도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구멍이 빵빵 난 상태로 하면 스스로의 위신을 스스로 깎아먹는 거죠. 근데 지금 대법원의 문제는 뭐 시사방송에서 하루치 이슈로 다룰 건 아니라 좀 민주당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공백이 발생한다, 대법원장이 목리를 부린다, 뭐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해태한다 이랬을 때 사실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사법 기능이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제도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그리고 뭐 길게 보면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른바 그렇죠. 이제 조희대 예. 카르텔이라고 불렀던.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숱한 의혹이나 문제 제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해결된 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대법원장은 뭔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고 이 자체도 굉장히 불행한 그렇습니다.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대법원장이 예를 들면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될 사법행정적인 일에 해태해버린다. 근데 우리는 뭐 방법이 없다. 이러니까 사실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 맞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주장으로 전환되는 목소리가 탄핵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또 탄핵은 그런 것만으로 할 수 없고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또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고려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비상계엄이나 내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시스템 비교적 잘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안 돌아가는구나. 이게 지금 그 사법행정에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다가요. 최근에 뭐 여러 뉴스 중에 이제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육사 관련해서 이제 쿠데타 3번이나 일으켰던 곳 아니냐 책임져야 된다. 단 한 번도 책임진 적 없다. 이런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이 내용을 두고 이 사설 제목은 이겁니다. 사법부와 검찰이어 육사까지 3종 보복. 그러니까 이 사법부 관련해서 이른바 그 사법 3법이라고 했던 뭐 법왜곡죄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이것으로 보복을 했고 검찰은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검찰청을 없애는 것으로 보복을 했고 여기에 이제 육사까지 보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게 이 조선일보 사설의 그 논조예요. 조선일보 그러면 안 돼요. 왜 보복을 합니까?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보복 프레임으로 다 몰아치워가지고서는 사람들 갈라치게 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게 조선일보가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이 언론으로서 되게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했습니까?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수구 보수 기득권들을 위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제대로 된 평론 못하게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할 때마다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진보적 네. 대통령이죠. 진보적 대통령만 나오면 흔들어대고 별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정말로 괴롭히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겨레도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한겨레는 진보가 나와도 욕하고 보수가 나와도 욕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판 저널리즘 한쪽으로 조금 정론 직필 평균을 좀 들어주던가. 근데 조선일보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이쪽에 오면 칭찬해주고 이쪽에 오면 욕하고 이거를 계속하는데 우리는 왜 아무도 그런 데가 없냐고. 한결에 정신 차리시고 경향도 마찬가지고. 네, 정찰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조선일보 잘못했습니다. 예. 이런 그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잘 만들죠. 네. 그리고 그걸 진짜. 작동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투명하다 논리- 못해 너무 잘 보여서 국어한테 좀 미안한 모순인 게 뭐냐면 사법에 보복을 하는 거에 검찰도 포함이에요. 네. 근데 사법 보복, 검찰 보복을 다른 카테고리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만 보복했다고 해야지. 그런데 삼종 보복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게 뜯어먹어야지. 네. 이종 보복은 이상하니까. 이종 아니 보복. 얘네들이 진짜 자기네 말한 거 책임을 안 져요. 얼마나 오버도 많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끝까지 버틴다. 내가 데스킹 봤으면 3종은 바로 잡았다. 일단, 아니지. 일단 자기 거기 예. 못 가. 그렇구나. 안 갈 수도 있지.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사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 뭐 표면 네. 표면만 이제 인지하기보다는 그 맥락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이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자신들이 해야 할 직무 유기를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법관 제청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기라기보다는 그냥 더 센 표현을 써야 돼요. 이건 유기가 아니라 그냥 해태나 뭔가 사보타지나 사보타지까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항이죠. 저항.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까지도 좀 맥락을 짚어야 된다. 어쨌든 그러면 법을 그 바꿔야 이유는 돼요. 무엇이냐? 법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어쨌든 이렇게 그냥 무기한 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안 해도 되게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고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때부터 계속해서 사법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예. 이 구성원들의 정족수를 채우지 않아도 되게끔 지금 법이 허술하게 구멍이 나는 게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이 이렇게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최소한 3개월 이전에는 무조건 이거를 제청할 수 있도록 그거는 무조건 그 그러니까 기한을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는 단어는 그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김한 기자 얘기 중에 그러니까 법이나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막 망가뜨려 버리면 그걸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기술들을 부려서 안 해도 되는 일을 만들어 버린단 맞아요. 말이죠. 이게 전횡이 예. 용인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여러 정치학 책에서도 없는 그러니까 거의 사문화됐던 걸 끄집어내 가지고 정당성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 이런 좀 작태를 요즘 이제 정치 영역에서 많이 보여주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낯선 풍경을 많이 본 거예요. 우리가 조희대 사법부를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파기환송 선거법 그거는 동의가 정말 안 되고 이것도 사실 사보타주라는 거 언론의 예. 지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사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좀 훼손한다는 인상을 받죠. 그래요. 대법관 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임명 제청을 안 하느냐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이제 노태학 전 대법관이 그 후임 인선 없이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그럼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퇴임에 앞서서 후임 후보자 4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 1월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6개월이 넘도록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은 채 지금 가만히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는 임기 완료 전에 제청하는 게 관례인데 이렇게 미뤄지는 거는 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음 달에
달에는 또 이윤구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공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3부는 이제 이윤구 대법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심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이 전원 합의체에 이제 회부가 된 상태잖아요. 사회에 끼칠 영향이 큰 사건들인 만큼 대법원 공백이 이제 해소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문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렇게 미뤄지는 게 처음이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이 후임 제청을 안 한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미뤄진 건 처음이고요. 보통은 이제 제청을 2주 정도 안에 하는 것들이 그동안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2주인데 지금 8개월 가까이가 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재판이 좀 지연되는 건 아닌가? 재판에 문제는 없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이용구 대법관 관련돼서도 똑같이 이제 또 제청이 안 되고 길어진다면은 거기 소부 중에서 사부 같은 경우에는 재판론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 재판에도 지장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물론 전원합의체 재판은 모르겠지만은 이 부마다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 구성이 안 되게 된다면 결국 전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이렇게 미루는 데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적인 책임을 방기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헌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변호사님도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결국 사법부는 이 최종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판단하는 입장이지 소위 말해서 자기신이 어떤 명확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 그런 신뢰 속에서 우리 헌법은 사법부의 강력한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는 한 보수 쪽 언론에서도 지금 사태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을 쓰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제청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해당되는 후보자들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소위 말해서 대법관들의 위에서 임명하는 권한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그렇다면 제청에 대한 작업들 헌법적인 의무를 제대로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임명 권한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청 권한을 사실상 헌법적으로 방기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상의 인사에 대해서 대법원 구성의 인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로 보여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의 독립성과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법원장이 상사고 임명권자고 대법관을 임명하는 그런 구조가 우리 헌법에서 애정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명확한 설명도 없이 수개월째 계속적으로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삼권 분립의 기본이 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를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공백은 빨리 메워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오늘 제가 기자회견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견문을 읽고 나서 백볼에 가서 여러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송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의 필요성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희대 탄핵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핵심적인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노태학 대법관이 올해 3월 3일 퇴임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미 1월 21일에 후보 4명을 추천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으면 2주 안에 제청을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법관 한 명이 한 달에 처리하는 사건이 평균 382건입니다. 공석 5달 수천 건의 재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월 7일 이홍구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공석은 2자리가 됩니다.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의 의무입니다. 의무의 거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선례도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나아가 특검은 지난해 12월 한덕수와 최상목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보류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고 두 사람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의 임명 보류 행위도 위헌으로 판단받았는데 대법원장의 제청 거부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희대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계엄의 밤에 침묵하고 동조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2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그 순간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음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마디는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헌 선언이 아니라 절차 탈행이었습니다.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계엄으로부터 8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불법 계엄의 위헌성을 대법원장은 8일 동안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희대는 일부러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엄의 위법을 지적하는 대신 계엄 이후에 사법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침묵이 곧 동조입니다. 불법 계엄에 동조한 위헌적 사고를 가진 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더 이상 남아있게 둘 수는 없습니다. 셋째,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후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4월 22일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더니 단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수만 쪽의 재판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상고심을 하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속도로 해치웠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 국민이 뽑을 대통령을 법복 입은 사람들이 바꾸려 한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입니다. 국민은 표로 심판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희대는 민주국가의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헌법기관 구성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엄 앞에서는 동조하며 침묵했습니다. 대선에는 불법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본질은 사법 권력의 헌정질서 유린입니다. 그래서 조희대 탄핵은 불가피합니다. 저 송영길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직무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습니다.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의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저 송영길이 조희대의 탄핵을 추진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